자, 여러분 오늘 내용의 배우기가 앞서서 한번 그림 하나 잠깐 보고 시작합시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의 남자, 얼굴만 봤을 때는 뭔가 상당히 강인해 보이고 뭔가 좀 고집 있어 보이는 이 강한 남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뭔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무슨 음식같이 보여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바로 콩이에요. 콩. 다른 말로는 녹두라고 해요. 녹두. 자, 이 녹두와 남자를 연관시키면 한 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당시의 별명 중에 녹두 장군이라 불렸던 사람, 바로 누구냐? 전봉준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역사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이 인물 정도 한 번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봉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느냐, 그리고 내가 왜 생뚱맞게 콩을 가져왔냐.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옛날에 키가 상당히 작았다고 해요. 아마 내 생각엔 선생님의 키 한 절반도 안 되는 한 160, 150 이렇게 됐다고 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키가 상당히 작아가지고 녹두, 조그만 콩처럼 녹두 같은 남자라고 해서 녹두 장군인데, 약간 작은 키가 맵다, 뭔 소리야, 작은 고추가 맵다지,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상당히 매운 남자입니다. 상당히 강한 남자이기도 하고 매운 떠던 남자. 이 전봉준에 대한 이야기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봉준의 핵심인 바로 전봉준이 믿었던 종교,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동학과 관련해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우리의 수많은 농민들이 모여서 하나의 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농민운동.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학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학습 목표부터 한번 봅시다. 자, 개항 이후에 일제 경제 침탈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만들었는지 경제 침탈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주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동학 농민운동, 오늘의 가장 핵심 주제일 거예요. 동학 농민운동, 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보게 되면 교과서는 22페이지인데, 자, 들어가기 앞서서 사진 하나 잠깐 볼게요. 이 사진이 뭐냐? 요거는 쌀이에요. 쌀을 팔고 있는 아마 항구의 모습인데, 보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쌀들을 막 이렇게 팔면서 이제 돈을 보고 있는 항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왜 가져왔냐? 당시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한 쌀을 다 어디에 팔고 있었냐면 우리에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나라, 바로 일본에다가 팔고 있었어요. 일본. 왜 그러냐면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업화가 빨리 발달해서 국내 자체에서 먹을 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부터 쌀을 다 수입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나라 돈 많이 벌어서 좋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토지를 가진 지주들만 가지고 있었고, 일반적인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쌀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국내에 있는 쌀을 다 일본에다가 다 갖다 팔아버리니까 국내의 쌀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네 국내 사정에 있는 쌀이 상당히 구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곡식을 빼는 것을 막자 하는 명령을 방공령이라고 해요. 방이라는 것은 막다라는 뜻입니다. 한자. 그리고 곡이라는 것은 곡식을 말해요. 곡식을 막는 거야. 곡식을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을 방공령이라고 해서 교과서 아마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함경도라든가 황해도 이런 지역에다가 방공령을 선포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이 더 이상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일본 같은 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우리 조약이라는 게 있잖아 하면서 너네 멋대로 그렇게 반 팔면 안 돼 라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땡깡을 열기 시작해요. 할 수 없이 우리나라는 결국 다시 쌀을 팔게 되는데, 그냥 판 것도 아니라 오히려 배상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필기 한번 해보게 되면 지방간들이, 이거 좀 지웁시다. 지방간들이 식량 유출을 통해서 금지하는 명령을 방공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인 같은 게 여기 들어갈 빈칸은 바로 나라.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방공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반발로 결국 배상금도 지불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곡식의 식량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영향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야, 여러분이 만약에 먹을 쌀이 없으면 이게 다 문제가 다 어디에 원인이냐면 다 일본 때문에 힘들어졌다면 당연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합니다.
이 반일 감정이 상승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내에 상당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게 되는데, 자,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교가 유행하고 있었냐면 동학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하나만 더 있다면 천주교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이 동학이라는 종교가 유행하게 된 원인이라면 국내가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종교를 믿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교조라는 것을, 자, 이렇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동학이라는 종교가 엄청 커지게 되는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어느 한 종교 또는 어떤 종교인을 믿는다면 당연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나라가 바뀌거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당시 교주였던 최재우라는 사람을 사형을 시켰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제 두 번째 교주였던 최시영이라는 사람인데, 자신들의 예전에 교주였던 최재우가 너무나게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들의 교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했던 운동이 교조신화운동이에요. 선생님, 갑자기 이걸 왜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겠지. 이거 뭐냐면, 당시에 이제 동학이라는 종교는 원래는 종교 차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종교 차원이었는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누가 많이 믿게 되냐면 농민들, 가장 어려웠던 농민들이 많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농민들이 많이 믿으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농민이 많이 믿고 농민들이 불만이 많아진다는 것은 나라의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동학과 국가 간의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이라면 여기 보훈집회, 삼례집회 이런 거 있어. 근데 여러분이 이것까지 달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당시에 이래 아까 말한 자신들의 교주를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했던 운동 때문에 점차 동학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냥 모여서 그냥 서로 수다 떨고 데이트한 건 아닐 거란 말이야. 데이트한 건 아니고 서로 얘기하면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너네 동네도 힘들어? 우리 동네 힘들어. 야, 나도 이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서로 자신들의 불만을 이야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이 하나의 끈끈하게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는 게 교조신화운동의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분은 필기는까지 하지 않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교과서에 밑줄 정도만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다 밑줄을 그냐면 맨 마지막 교과서 22페이지에 보게 되면, 동학은 종교 차원을 넘어서, 원래 처음에는 종교였어요. 종교. 이 종교 차원에서 점차 시간이 흐르면 어떤 식으로 되냐, 이제 정치적인 성격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동학이라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하게 종교에서 믿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의 정치적인 하나의 힘을 가지게 되고, 나라가 뭔가 잘못됐으면 이걸 통해서 시위를 하는 등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게 된 게 동학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학이 정말적으로 왜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됐는가? 동학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어떤 탐관오리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 때문이에요. 탐관오리.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조병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탐관오리 탑 오브 탑, 거의 TOP 같은 인간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쓸데없는 걸 많이 만들어요. 자, 어떤 거냐면, 원래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거 뭐냐면 당연히 사람도 필요하지만 물, 마시는 워터, 물이에요. 물. 이 저수지가 원래 있는데 굳이 하나 더 만듭니다. 굳이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 어떠냐, 야, 너네 물 사용할 때마다 세금 내 라고 하면서 괜히 세금을 뜯어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물 우리 저수지 쓰면 되잖아. 응, 안 돼. 그건 안 되고 무조건 새로 만든 저수지에만 물을 써. 그러면서 오히려 세금을 뜯어낸다던가, 아니면 아버지가 뭘 잘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비석을 세웁니다. 비석을 세우고 갑작스럽게 세금을 배우네요. 비석 세우는데 비싼 돈이 든단 말이야. 그 돈 같은 거나 아니면 제사를 지낼 때마다 나의 아버지에게 세금을 바쳐라. 창조세금이에요. 창조세금.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억울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만 좀 해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는 등,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일어난 사람, 바로 처음에 등장한 녹두 장군 전봉준이에요. 전봉준이 이제 조병갑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이제 그럼 그만 좀 세금 떼어내고 이제 우리 좀 백성들 좀 잘 먹게 해달라고 했는데, 전봉준은 뭐라고 하냐면, 응, 아니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주 꼬장이란 꼬장을 다 부립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에 동학의 중심이었던 전봉준이 자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을 이끌고 관하로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다 뒤엎어버리는 거지. 조병갑은 너무나 깜짝 놀란 나머지 자기 지역에서 도망을 가버리고 이것을 국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얘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머리가 좀 아파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병감이 잘못하긴 잘못했어. 조병감이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너 잘해서 우쭈쭈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동학농민군은 그냥 처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엥? 걔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오히려 너네가 국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너네가 더 나쁜 놈이다 하면서 농민들을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었던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이제 군사를 어마어마하게 이끌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국가를 상대로 오히려 전쟁을 하자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역에다가. 지도가 상당히 복잡하지만 여러분은 지도를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필기 한번 해봅시다. 동학농민운동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지역이에요. 고부라는 전라도 지역에서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만석보, 이거 보라는 것은 뭐냐면 저수지입니다. 이 만석보라는 만개의 곡식을 만들 수 있는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만들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누가 등장하냐? 바로 전봉준. 전봉준이 주도해서 농민군이 이제 관할을 공격하는데 국가가 오히려 너 잘못했어. 너는 어떻게 함부로 아무리 군수가 잘해도 너네가 공격하냐. 이것들은 썩을 놈들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 잡아가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으고 다양한 지역에서 전투를 벌여요. 여러분이 이 전투 정도는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물론 내가 낸다는 건 모르겠지만 어디를 표시하냐면 이런 식으로 적어두세요. 황토현과 황용촌. 황토현, 황윤촌 등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 여기서 실제로 승리하게 됩니다. 야, 농민군의 군인이 해봤자 사실 뭐 얼마나 셌겠어라고 그냥 방심했던 나머지 오히려 농민군에게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싸우다가 결국 도망간 나머지 어디까지 점령하게 되냐? 바로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이 전주성을 점령했다는 건 좀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 당시 조선의 성씨가 뭐냐면 전주 이씨입니다. 전주라는 것은 어쩌면 조선의 하나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고향 같은 곳을 누구한테 빼앗겼냐? 농민군한테 빼앗깁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보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왕실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냐? 야, 이거 군인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끼리는 안 되겠다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선택이지만 어떻게 하냐면 청나라로부터 도움을 요청해요. 야, 우리 너무 힘드니까 우리 좀 도와줘 하면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야. 자, 그럼 지도 한번 봅시다. 자,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이 지역에서 쭉 돌아 고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고부라는 지역이 있어요. 고부부터 시작해서 쭉 돌다가 여기 황토현이라든가 황년총 등의 전투를 승리하고 마지막에는 이 전주라는 지역까지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청나라를 군인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상륙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잘 했다면 아까 저번 시간 했던 걸 보면 생각한다면 이때 누가 들어오느냐? 어떤 조약을 계기로 바로 일본군이 상륙을 합니다. 엥? 너네가 왜 오지? 바로 이 조약 때문에. 텐진 조약으로 인해서 예전에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가 이 조약을 통해서 만약에 어느 군대가 들어온다면 다른 군대도 같이 들어온다라고 했던 조약이 있어요. 이 조약을 계기로 일본군은 딱히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청나라 들어오니까 나도 들어올 권리가 있어 하면서 같이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 청나라 군대 우르르 들어왔어요. 농민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군인과 싸우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크지만 거기다가 청군, 일본군 싸운다? 이거 세계대전급이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농민군은 우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신 국가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화해를 하게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화약이라고 해요. 원래 이것의 같은 뜻은 뭐였냐면 원래 총알에 넣는 화약 빵빵 쏘는 그 뜻도 있지만 이거는 평화 화자에다 약은 약속이에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필기를 하게 되면 동학농민운동의 두 번째 전개, 바로 아까 전주성을 점령하고 나서부터 전주에서 정부가 청나라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군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 텐진, 아까 말했던 텐진 조약,
텐진 조약을 구실로 해서 청나라, 일본 군대 모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농민군이 어떡하냐? 이제 우리는 정부와 싸우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발음이 좀 이상하네. 화약. 이런 걸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화약을 체결할 때 그냥 체결한 건 아니고 이제 너네가 함부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지 한번 감시하겠다 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데 그 기구의 이름이 뭐냐면 집강소라고 합니다. 이 집강소라는 걸 설치해서 농민군이 감시를 하는 거야. 관아에서 너네가 제대로 세금을 걷는지 이상하게 세금을 붙이는 건 아닌지 괜히 농민들을 괴롭히는 건 아닌지 다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동학농민군이 만든 단체가 집강소라고 해요. 이 집강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의 교과서에 23페이지가 있으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이걸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다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탐관오리들을 파견한다던가 이런 데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학농민군은 해피엔딩에서 끝나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현실은 꿈같은 일은 벌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어떠한 나라가 욕심을 먹고 이상한 일을 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군지 대충 감이 오겠죠? 바로 일본군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동학농민군은 다시 한번 재봉기, 봉기라는 것은 다시 모여서 이제 싸운다는 거예요. 왜 다시 모이게 되었느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일본 때문인데, 자, 일본군이 어떠한 방법을 쓰냐?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청나라였어요. 청나라. 청나라가 크게 워낙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 이건 좀 안 되겠다. 일본이 이번 기회에 자기네가 한번 영향을 강하게 매겨야겠다면서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을 합니다. 어디를 공격하냐면 바로 경복궁을 점령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궁이었던 경복궁을 점령하고 누구를 이제 잡게 되냐면 왕이라든가 왕비 주변에 이제 그 주변을 포위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더 이상 중국 눈치 보지 말고 청나라 그만 눈치 보고 너네 이제 완전히 독립한 다음에 우리의 말을 들어라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일본의 말을 들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빵 터지게 되는데 이것을 청일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청일전쟁은 지네 나라끼리 하면 참 좋잖아. 근데 중국이랑 일본이 있으면 그 지네들 사이에 있는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이렇게 모든 원흉, 나쁜 놈은 누구냐? 바로 일본군이 된 거지. 그래서 이 일본군을 타도하자라는 이 명목하에서 다시 한번 동학농민군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봉기를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농민군의 전력이 약했던 건 아니지만 일본군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당시에 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시에 수많은 농민군이 거의 학살되게 할 정도로 다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전투 하나만 보게 되면 여러분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합시다. 우금치라는 지역에서 크게 패배해요. 거의 학살당하시게 할 거고 이 결과를 계기로 이제 전봉준도 나중에 후에 붙잡히면서 동학농민군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년에 걸친 이 전투와 전쟁 모든 동학농민 운동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잠깐만 딴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어요. 한반도. 선생님 지도를 잘 그린 편은 아니지만 자 어쨌든 경기도 위에 있는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이 지역을 황해도라고 합니다. 황해도. 황만 쓸게요. 이 황해도 지역에서도 원래는 대부분은 경상도라던가 전라도 지역에 많은 농민군이 이제 동학농민 운동을 했지만 황해도 지역에서도 당시에 동학농민군이 일어났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당시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아주 젊은 장군이 한 명 있었어요. 젊은 남자. 이 젊은 남자가 열심히 싸우다가 김창수라는 인물이 김창수. 안타깝게도 이 황해군은 전부 다 전멸하게 되고 어느 한 명의 선비의 집에 도망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훗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해지는 장군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누구의 이야기냐? 여러분이 보면 누군지 알 거예요. 바로 김창수라는 사람은 왼쪽에 있는 김구 선생님을 뜻하는 거고 이 김구 선생님은 누구의 집에 살고 있었냐면 당시 안중근 의사의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독립운동할 때 아마 보면
아, 이런 사람이 이때부터 했구나 아마 알게 되니까 한번 얘기해 봤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한번 봐두라고 하는 건데, 장태라고 합니다. 장태. 요거는 동학 농민군들이 썼던 무기인데, 이게 뭔 무기야라고 할 수 있지만, 옥수수 같이 생긴 거. 이게 뭔 무기야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이날 농민군이 막 굴려요. 산 위에서 막 굴린 다음에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빵야 쏘게 되는데, 이 지프로 만든 요 무기를 굴리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무기가 굴러오면서 팡! 볼링 치듯이 맞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무기였고, 아니면 우리나라 관군이 총을 쏠 때 약간 방어할 수 있는 방어구 같은 역할도 했다고 하는 게 장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는 것처럼 당시의 무기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에요. 보는 것처럼 뭐 대부분 실제 가장 많이 썼던 무기가 뭐냐면 요거예요. 바로 화승총. 지금은 샷건이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그렇게 강한 화력을 가진 건 아니고 한 발 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팡, 팡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이 무기는 바로 죽창이라고 하죠. 요새는 다른 용어로도 많이 쓰는데 이 죽창 같은 경우는 대나무를 깎아서 쓰는 건데 여러분이 한번 맞아보면 상당히 아파요. 선생님이 학창시절 때는 이 죽창이래. 대나무를 많이 맞아봤는데 어쨌든 이 죽창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강한 내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옛날에 무기로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금치 전투에 봤던 일본군의 무기는 어느 정도였냐?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했던 소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 방 쏘는데 뭐 예를 들면 100m, 200m밖에 안 나간다면 일본군의 소총은 뭐 엄청 멀리 300m, 500m 멀리서도 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그냥 막 달려가요. 와 하는데 저 멀리서 팡팡팡 쏘면 달려가서 맞추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나라 군대는 와르르 쓰러지게 되고 사실 이거보다 더 문제는 이 총이에요. 그냥 이건 봐두기만 해. 어쨌든 이게 뭐냐면 게틀링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게임을 한 친구는 익숙할 수 있어요. 바스티온이라고 생각하는 요거 바스티온이라고 하는 오버워치인가? 뭐 거기 나오는 총인데 엄청나게 빠른 연사 속도로 이제 총을 사람들이 이렇게 때립니다. 때린다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총 하나라도 거의 1000명, 2000명이 학살될 정도라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한 화력 때문에 우리나라 당시 농민군은 전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일본군한테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이거는 전봉준의 유일한 사진인데 여기 앉아있는 전봉준을 대우해줬다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는 전봉준은 엄청나게 고문을 하게 돼가지고 다리를 거의 쓰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앉혀있던 거고 나중에 전봉준이 여기서 좀 있다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끝나게 되면 그래서 뭐 동학농민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이 동학농민운동이 단순하게 그냥 농민군에 싸웠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동학농민군의 의의를 꼭 알아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됐던 정치를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됐으면 그냥 참지 않고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누구를 몰아내려고 했냐? 외세를 몰아내려고 했어요. 외세라는 것은 외국의 세력을 뜻해요. 외국 세력. 자, 두 번째. 동학농민군의 요구는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들. 예를 들면 아까 교과서 23페이지에 있던 것들. 대부분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반영이 되었냐? 바로 직후에 나타난 개혁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는 갑오개혁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갈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이 표현을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내가 사실 강조하는 표현은 아닌데 외국 세력을 반대했다고 해서 반외세 그리고 다른 말로 기존에 있던 조선의 정치를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나아가자 했던 봉건이라는 것을 무너뜨린다. 반봉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동학농민군의 의의를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동학농민군 다양한 내용을 다 했는데 전개 과정, 그리고 누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전투라든가 아니면 왜 다시 한번 전투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의 영향 등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동학농민군 사실 이거 고등학교 가면 진짜 빡세게 해요. 근데 여러분은 중학교니까 가볍게 여기 정도까지만 넘어가고 나중에 다음 개혁 바로 우린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요거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학습하고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